안녕하세요. 경제세미나 박종훈 기자입니다. 최근 성공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플랫폼 기반의 심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애플은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들고 나오면서 그저 소비의 주체로만 인식되었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소비자이자 생산자, 즉 프로슈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했는데요.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제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병훈 T3Q 대표이사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례라는 제목의 강연을 김성애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T3Q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과 또 이 AI 기술을 융합한 통합 플랫폼 T3Q AI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팩이나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데요. 지난 1월 16일 인간개발연구원의 경영전략 세미나에서 박 대표의 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플랫폼 비즈니스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요즘 뜨고 있는 새벽 배송업체라든가 또 배달앱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플랫폼. 자, 서울역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전국 각지로 출발하는 기차를 데이터로 수집해 보면 주초에는 대전이나 광주 등으로 출근하는 승객들이 많을 테고요. 또 주말에는 강릉행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을 텐데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비즈니스를 다르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박 대표의 결론입니다. 네, 지금부터 박병훈 T3Q 대표이사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례라는 제목의 강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의 지능을 갖는다는 말이고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기계가 공부를 해?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실제 저도 랩에 있을 때 인공지능에 대해서 했지만 그때조차도 기계가 공부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기계가 공부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 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자녀를 다 대학교 보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관점으로 풀어보면 되게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플랫폼이라는 말인데요.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차역을 의미합니다. 그럼 기차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새로운 종류의 기차가 들어왔고 그 들어온 기차가 손님이나 물건을 내려주고 다시 손님이나 물건을 태우고 가는 그것을 플랫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종류의 기차, 무궁화호, 통일호, KTX, SRT 이렇게 또 다른 기차가 나오겠죠. 그럼 이 새로운 종류의 기차가 들어왔을 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대전역을 KTX 이후에 SRT가 대전역에서 정차하게 됐기 때문에 대전 역사를 다시 부시고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긴 건축업 하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건축과 관련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기차가 대전역에 들어오더라도 여전히 기존에 있었던 시설들을 활용하고 그 활용된 시설 안에서 여전히 손님을 내리고 손님을 싣고 가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확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확장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용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례를 실제 우리가 사례로 하나 들어보죠. 제가 오늘 스케줄이 많아서 저도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탈 것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카카오 택시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카카오 택시는 저는 탈 것 플랫폼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탈 것 플랫폼이라는 것은 타는 자와 수요자죠. 공급자, 태우는 사람, 택시 운전 기사님이시죠. 이 두 주체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면 카카오 택시를 카카오가 처음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을 들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플랫폼은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그 비즈니스의 확장성은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거거든요. 카카오 택시를 처음 만들 때 모르긴 해도 한 1,000억 가까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택시라는 걸 하기 위해서 김 기사라는 우리 내비게이션도 인수 합병을 했고요. 새로운 기술들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카카오 택시에서 뭘 했냐면 카카오 카풀을 했어요. 그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혹시 자신 있게 말씀 한번 해보실 분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카카오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였다면 그 비용은 50억 미만, 20, 30억이면 좋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1000억 들었던 것을 사례를 하나 가지고 20억이면 그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게 플랫폼입니다. 달라지는 건 뭐만 달라지는 거냐면 택시가 그냥 개인 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금 체계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게 그 이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누군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경쟁력이 없죠. 제가 1000억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데 뭐 깎아서 한 500억 들여서 한다고 칩시다. 그럼 카카오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나 런칭시키는데 20억, 30억이면 족하거든요. 대신 돈을 많이 썼어요. 어디다 많이 썼냐면 홍보 마케팅 하는데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첫날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손님들을 그냥 공짜로 지불하는데 기술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플랫폼 세상에 살고 있고 플랫폼이라는 것의 사례를 우리 생활에서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예외 없이 바로 그런 플랫폼 기반 하에서 해야 한다라는 건데 왜 그런 거 하니? 과거 2, 3년 전만 해도요. 2016년 17년 정도만 해도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조직이 여기서 대단하다라고 하면 삼성, LG, 아마존, 구글 이런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조직이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단한 곳에다 쓴 기술이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실용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고 어디다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 3년만 더 가볼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조직이 인공지능을 아무데나 쓰고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플랫폼 기반하지 않은 인공지능 비즈니스는 굉장히 어렵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증기, 전기,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것이 움직이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1차, 2차가 뭐에 대한 거냐면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파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3차, 4차 혁명은 현실 세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가상 세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거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민하 교수님이시죠, 카이스트에. 그분께서 가장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분의 말씀을 인용토록 하겠습니다. 오투오인데 하나는 오프라인, 하나는 온라인. 오프라인은 뭐겠어요? 현실 세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온라인이면 실제로 가상 세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극명한 차이점은 뭐냐? 현실 세계는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상 세계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강의를 PDF로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는 하나 드렸지만 여러분들 100명 이상 넘는 분들한테 복제가 가능한 거죠. 물론 라이센스적 허락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박병훈이란 사람 자체를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보면 아까 제가 카카오 카풀을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카풀이 나오면서 어디하고 실제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택시라는 존재와 충돌합니다. 이건 필연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새로운 가상세계 어떤 것들이 나올 때는 기존에 존재하는 그 무엇에 대한 이익을 일부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플러스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토털리 단 한 차례도 일자리가 준 적은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 진보 혹은 역동성이 생겼을 때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그 영향을 받는 곳에 일자리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잉여 시간이 되면 또 다른 것을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어려운 건 뭐냐면 아주 우수한 석학들조차도 도대체 4차 산업혁명에서 줄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AR, VR이 의해서 줄여지는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하지? 라는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거든요. 네. 그것들을 만일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찾으신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위너는 여기 계신 분이 되실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즉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주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없으면 불가능하냐면, 우리는 쉽게 저 같은 기술쟁이들, 기술이 없으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존재하면 그러면 그 데이터는 그 데이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존재, 그게 업을 잘 아는, 비즈니스 날리지를 잘 아는 주체입니다. 데이터, 그리고 업을 잘 아는 주체, 그리고 그 주체를 서포트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세 주체는 반드시 필요하죠. 데이터를 가진 주체, 이게 공장이 될 거고 병원이 될 거고 기관이 되겠죠. 회사가 될 거고. 그 다음 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 이 업의 전문성은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쓰지 않았지만 업을 수십 년 해왔던 분들이 가장 잘하십니다. 그런 회사는 여전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 회사와 같은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3자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코어가 필연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다면 업의 전문성을 가진 자와 기술을 가진 자를 찾으셔야 할 거고, 여러분들께서 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다면 데이터와 기술을 찾아야 할 거고, 저처럼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데이터와 업의 전문성을 찾아야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 필연성이 행동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지금껏 누려왔던 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어쩌면 도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보에 기반해서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가상 프로그램 세계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했네요. 거기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수학 공부를 했어요.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수학 문제를 실제 시험에서 풀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수학 문제와 답이 필요하죠. 그러면 수학 시험 수능에서 혹은 우리가 수학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 그냥 문제만 냅다 많이 풀면 되나요? 아니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죠? 좋은 문제를 풀어야죠. 나올 만한 문제를 풀어야 되죠. 또 그러면 나올 만한 문제인데 이건 무조건 나올 거야. 근데 시험 문제는 50문제야. 그런데 내가 고작 푼 문제는 30문제야. 그러면 다 맞춰도 60점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뭘 의미하고 말하자고 하는 거야? 자, 양의 문제가 또 있다는 말이죠. 양질의 문제를 같이 논하는 거예요. 그럼 기계한테 공부시킬 건 뭐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기계한테 공부를 시킬 때도 뭐 해야 돼요? 좋은 문제, 공부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부거리라고 합니다. 학습 데이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문제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좋아야 한다는 말은 내가 실제 상황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뇌는 한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복제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컴퓨터의 기계는 복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원이 거의 무한하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했던 단순한 판단들, 이런 판단들은 어메이징하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키피디아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이 사전을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해서 위키피디아의 질의응답을 90점 정도 맞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 계신 분들이 똑똑하셔 나누신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한 달은 걸릴 겁니다. 좋기. 90점 이상 맞으려면. 네. 그런데 그걸 컴퓨터에게 시킨다면 어느 정도 학습 시간이면 가능할까요? 물론 컴퓨터 파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거 안 되는 컴퓨터에다 공부를 시켜도 수시간이면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는데 수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굉장히 반복적이고 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을 사람보다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진을 갖다 주고요. 우리 서울대라고 하죠. 서울대가 됐던 굉장히 좋은 학교 학생들한테 100명한테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한 1000장을 주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들이 공부하고 마친 이건 어떤 사진입니다라고 마친 그 확률이 한 97%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기계한테 똑같은 조건을 주고 시켰더니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이미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마찬가지죠. 공장에 나오는 각종 센서들. 그 각종 센서들이 어디로 와서, 가상세계에 와서 데이터화돼서 그 데이터를 공부하고 그 공부된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일이 넘어오기 위한 기술이 존재하겠죠. 그런 존재를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이라고 고 이민하 교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IoT. 그죠? 센서들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또 하나는 빅데이터 수집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기술이 뭘까요? 이 기술은 큰 데이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이나 지능화된 판단, 즉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에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는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일까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기술. 이 기술은 정보를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그럼 그런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스마트폰, 그 다음에 모니터, 웹, AR, VR 이런 기술들이 다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역시 3자가 개입해야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이런 것들을 가트너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ITOA, IT Operation Analytics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가트너에서는 어떤 말까지 하냐? 이제는 알고리드믹, 이건 이제 인공지능을 살짝 얹은 거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빅데이터 그러면 그냥 빅데이터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사이즈가 엄청 크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이즈에 크다라고 빅데이터를 규정하지 않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뭔가 돈을 태운다는 말은 뭘 전제로 하죠? 그 태운 돈보다 가치, 그 태운 돈에 의해서 얻어진 가치가 더 많을 때 태운다라는 거죠. 그죠? 빅데이터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빅데이터 분석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분석해서 얻은 가치가 분석에 들어가는 리소스, 자원보다 더 컸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럼 과거에는 빅데이터 분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안 했던 거죠. 왜요? ROI가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왜 가능할까요?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또 메모리도 엄청나게 싸졌어요. 또 디스크 저장소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싸졌어요. 또 기존의 알고리즘적인 이슈가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기술 발전에 의해서 풀리면서 거의 오픈소스화 됐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거의 오픈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 대한 이런 컴퓨팅 파워들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과거 10년 전에 100억 들었다면 이제는 10억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왔고 첫 번째, 즉 ROI가 나온다는 말이죠. 또 다른 하나, ROI도 나와야 되지만 이제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비즈니스를 캐치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지금 최소한 사고가 딱 났어요. 그럼 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 핸드폰이 구글이 제 위치를 알거든요. 그러면 박병훈이가 지금 여기에 왔다라는 사실은 지금 구글은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냐? 빅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분석이에요. 여기 계신 분만 해도 1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전 구글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수백만이 되고 몇 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위치 정보를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의 문제이지만 거기에 우리는 만족하지 않죠. 아니 박병훈 여기 있다는 거 알아서 뭐 하게요. 그러면 뭐가 궁금할까요? 박병훈이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박병훈이가 내일 이 시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예측에 대한 추론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건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 즉 지금의 이슈는 어떤 정보를 쌓아놓고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알아내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단순히 실시간으로 알아내는 것만으로 가치를 부여하기는 늦었다고요. 왜요? 이미 사고가 났어. 그 사고가 나는 것을 아는 것은
가치가 덜해요. 그럼 뭘 알고 싶겠어요? 언제 사고가 날 건지 알면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리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두 천재 애들이 있어요. 3명인가 2명인가 천재 애들이 있고 그 애들이 뇌를 연결시켜서 뭘 한다는 말이냐면 범죄자를 미리 예측한다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런 게 된다 안 된다?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빅데이터를 사이즈나 다양성으로 보지 말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자. 밸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밸류를 하면 들인 돈보다 얻은 가치가 크면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만족됐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면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뭐가 나와야 돼요? 먼저 데이터가 생성돼야 되죠?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곳을 데이터 소스라고 합니다. 데이터 소스. 원천, 데이터 원천이 되는 거고요. 그 원천의 데이터를 우리가 어디론가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끌고 가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이거를 뭐라고 볼까요? 이거는 수집이라는 행위예요. 빅데이터 수집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수집된 기술을 가지고 데이터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뭘까요? 그 정보를 즉시 내가 보는 것. 이거를 실시간 분석이라고 합니다. 수집과 동시에 바로바로 내가 정보를 분석해내는 행위. 이거는 실시간 분석.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그 정보를 내가 어디단가 저장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는 빅데이터 저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실시간으로만 보지 않은 정보들도 있겠죠. 저장된 정보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저장된 정보를 가져다가 어떤 주기,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주기로 정보를 내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배치, 분석이 되는 거죠. 주기를 갖고 보니까.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빅데이터에서 첫 관문은 뭐예요? 정보에 대한 수집 기술이라는 게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실시간 분석이든 배치 분석이든 뭔지 모르겠지만 분석 기술이라는 게 필요하네요. 그리고 또 뭐예요?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니까 저장 기술이 필요하네요. 이 모든 것들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를 요구해요? 그냥 데이터가 저장돼서 어디엔가 정보가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정보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걸 원하죠. 그걸 시각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할 때는 소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 분석은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하나는 실시간 분석과 배치 분석. 그런데 요즘의 이슈는 어디로 넘어가고 있다? 실시간 분석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형태는 어떻게 했어요? 도표로 보여줄 수도 있죠? 그냥 우리 쭉 리스트로 보여줄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이게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에. 이런 것들을 컨셉처하게 기술적으로 정리해 놓은 아키텍처를 람다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이걸 여기서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걸 컨셉처하게 정리해 놓은 이런 컨셉 모델도 존재하더라 정도로 넘어가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기 위한 기술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기술 요소들이 과거에는 어떤 특정 기업의 독점적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특정 독점의 기술이 아니라 오픈소스라는 기술로 거의 다 커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희와 같은 기업들의 역할은 뭐냐? 이런 오픈소스 기업 기술들을 얼마나 잘 선택해서 얼마나 잘 쓰느냐의 문제예요.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 우리 백종원 씨가 요리를 잘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재료가 바로 오픈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 재료를 박병훈이한테 주고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는 것과 백종원이라는 분한테 요리를 주고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는 것, 어디에 손드시겠어요? 박병훈이한테 손드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누구한테 손드시겠어요? 백종원이라는 분한테 손들겠죠. 그게 전문가예요. 앞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잘하는 전문가를 하는 것은 그 원천 재료를 만들어내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전문가들은 이미 자기 지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유해야 자기도 살고 굉장히 빠른 시대에 기술이 같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외 없이 아마존, 구글, 삼성, LG 땡땡땡땡 모든 회사들은 그 오픈소스들의 지원자예요. 그리고 그 오픈소스로 나온 것들을 가져다가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기술은 원천 기술을 누가 가졌냐라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은 그래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리딩 컴퍼니로서는 중요하죠. 그건 완전히 원천 기술을 리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기술을, 오픈되어 있는 기술을 가져다가 선택하고 그 선택된 것에다가 내가 우리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실제로 IBM이나 HP나 다른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우리가 일본과 경제전쟁을 했었죠.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일본한테는 안 된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이게 돼? 일본한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직 최종 결론 나지 않았지만 일본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거 보여주죠. 바로 그거예요. 일본은 원천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지만 그 응용 기술에 대해서 응용하고 이건 안 한답니다. 잘 못해요. 제 삼성 반도체에 있다가 친구놈이 일본 반도체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뭔가 결과를 내주면 무시한답니다. 이런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해봐.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어떻죠? 한국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과거에 비교해서 뛰어나다면 수용성이 굉장히 좋은, 빨리 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그 친구하고 대화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와의 대화에서 최소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기는 대단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결과를 그냥 툭 누르면 나오는 결과를 어떻게 하냐? 툭 누르면 최종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일본 엔지니어들한테 중간 산출물, 중간에 나온 데이터, 0101 굉장히 복잡한 아주 전문가가 해석해야 되는 그 데이터를 일본 엔지니어한테 준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만족해 한답니다. 그건 자기 만족은 될 수 있겠지만 이 빠른 비즈니스 경쟁 상황에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들도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인공지능은 우리가 기존에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하면 사람의 지능이 아닌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프로그램으로 풀었던 것들 다 인공지능입니다. 에어컨의 온도를 조절하고 습도를 조절하고 이런 거 다 인공지능 맞아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기계학습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사람이 하지 않는 모든 지능과 연관된, 판단과 연관된 모든 행위가 다 인공지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너무 포괄적 개념이고요. 이걸 좀 더 좁히면 기계학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기계가 공부해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기계가 공부한다는 건, 기계가 공부한다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치환하자고요. 누가? 수험생이 공부한다. 그리고 뭐 한다? 실제 현장 가서 시험 본다. 그러면 기계학습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환경이 필요하네요. 하나는 뭐예요? 공부하는 환경.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시험 보는 환경. 이 공부하는 환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학습 플랫폼이라고 해요. 또 시험 보는 환경을 뭐라고 하느냐? 추론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필요하냐면 좋은 문제와 양적인 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것만 필요합니까? 좋은 문제하고 좋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백날 많이 있어봤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기계는 거의 똑같다고 보고, 그럼 인간의 능력이 똑같아. 그럼 똑같다면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가야겠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게 뭘까요?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좋은 문제가 많아야 되고요. 그 좋은 많은 문제를 어디에다 해야 한다고? 좋은 선생님, 알고리즘, 좋은 알고리즘에서 해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할 때도 뭐가 있냐면, 자, 우리 수학 문제 한 번 풀고 말지 않잖아요. 몇 번 풀 거냐? 반복해서. 이런 게 튜닝 포인트예요. 또 내가 하루에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1000문제인데 하루에 2문제씩 풀 거냐? 10문제씩 풀 거냐? 이런 게 공부의 포인트예요. 내가 실제 모의고사를 봐요. 어떻게 봐요? 내가 공부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어느 정도 됐을 때 만족할 거냐? 그리고 그 오차가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야, 이거 내가 이제 좀 시험 봐도 되겠는데? 이렇게 판단할 거냐? 이것도 튜닝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학습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근데 학습을 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학습에 대한 플랜을 짜야 돼요. 설계를 해야 돼요. 학습 설계. 이때 개입되는 게 뭐냐? 어떤 데이터 갖고 공부할래? 어떤 선생님한테 배울래? 얼마 주기마다 배울래?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학습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학습 설계.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설계.
그러면 그 설계가 끝났어. 설계가 끝났으면 이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환경이라는 건 학교가 될 수도 있고 학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환경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쌓여놨던 학습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계가 하는 행위예요. 그럼 기계가 한다는, 그걸 푼다는 건 뭐를 한다는 거겠어요? 사람처럼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계는 그 문제의 패턴을 저장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은. 즉,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떠한 패턴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렵지만 여기까지는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과거 통계적 기반의 그것과 인공지능의 그것의 차이는 뭘까요? 뭐 이게 저 문과분들 많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y는 fx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이 x라는 걸 줬을 때 y를 얻고 싶고, 그때 그 x가 들어왔을 때 y를 결정하는 이 f를 함수라고 해요. 통계적 기반에서는 이 f가 수치적으로 규정됐어요. 수학적으로 규정됐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에서는 이 f라는 놈이 규정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 f를 최적화해 나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계 기반에서는 f라는 것을 규정했다는 말은 통계 모델, 정확한 수학적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에서는, 인공지능에선 설명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인공지능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뭐는 좋냐? 작년에 제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올해 또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럼 그때 공부할 때 제가 작년부터 계속 과거 했던 그 공부 양을 다 다시 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할까요? 기존에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만 다시 공부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이 좋은 거는 바로 그런 적응성이에요. 적응 능력. 즉, 통계적 모델에서는 이거를 하려고 어떤 이 F 함수를 수학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석을 수반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인공지능 모델에서는 뭐만 해줌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들어왔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들어왔는데 자, 너 공부해라고 던져줌으로써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뭘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적응을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인공지능이 가만히 놔두면 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 유형을 계속 공부시킴으로써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머신러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습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모델이라는 것을 설계하고 거기에다 학습 데이터를 주입시켜서 공부를 시키고 그 공부된 결과를 가지고 서비스,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신러닝 중에서도 과거에 통계 기반으로 하는 것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머신러닝 중에서도 인간의 뉴런 체계, 인간의 뇌 체계를 본따서 뇌 체계는 굉장히 복잡한 체계라고 하죠. 그 체계를 본따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딥러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정의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여기서 저 결과를 낼 때 층이 하나였어요. 단일층. 이게 네트워크, 단일 네트워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일 네트워크가 아니라 여기다 판단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층을 N개 두는 거예요. 그게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뉴런, 이 복잡한 머리 체계를 본따서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에다 뭐를 주입시켜서, 학습 데이터를 주입시켜서 판단하도록 하는, 이게 뭐냐?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통상 딥러닝이 뭐보다 과거의 머신러닝, 통계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보다 5% 정도의 정확도를 더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하죠. 그러면 이쯤 이제 얘기하면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쓰면 막 90% 100% 나오겠네. 좋아, 쓰자. 그런데 인공지능 접근법에서 실패하는 프로젝트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다른 요인이 많겠지만 그 두 가지로 제가 줄여볼게요. 어떤 두 가지 원인이냐? 첫 번째는 그 프로젝트를, 그 일을 수행하는 수행 주체가 기술적 역량이 떨어질 때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실패하는 프로젝트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고객이 인공지능에 대한 과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패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달, 1년 들여서 분석했어요. 그렇게 분석해서 판단해서 맞출 확률이 7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를 기대해야 돼요? 75에서 80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공지능은 다 된 다음에 야 95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100이 왜 안 돼? 이러는 순간 이 프로젝트는 실패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홍보 마케팅은 성공하죠. 실패해도 실패했다고 안 하잖아요. 우리 솔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성공한 걸로 내요. 그리고 그 다음 프로젝트는 망설여지죠. 다시 말해서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을 적용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기대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이 어디야? 거기에 플러스 5% 내외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50%라면 55%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야, 사람도 50% 하는데 인공지능으로 그 돈 써서 고작 55% 한다고?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상예측을 저희가 공군기상단에서 기상예측을 하는데 기상예측을 사람이 하는데 한 60% 맞췄어. 그럼 기계가 하면 적당한 기대치는 어디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70% 미만이라고. 근데 90% 100% 생각하고 있으면 그 프로젝트는 할 필요도 없어요. 벌써 실패한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인드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젝트에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지을 거예요. 과한 기대치는 필망이에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도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 시간의 규칙에 의해서 데이터를 갖고 판단한다고요. 그럼 사람이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 못하고 좀 졸릴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오차를 생길 수 있지만 사람이 하는 그 행위나 기계가 하는 그 행위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데이터로 판단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기계가 사람보다 뭐 배 이상 잘할 거다라는 기대는 잘못된 기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딥러닝까지 하면 결국 그러면 지금 가장 핫하게 얘기되고 있는 게 딥러닝이네요. 그죠? 네. 2016년 정도에 제가 한전 컨설팅 하기 위해서 그렸던 아마 그림일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보세요. 대단한 회사들 아닙니까? 이 대단한 회사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 장표는 쓰레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무나 아무데나 써요. 이제 아무데나 씁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례들로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로보트, 그 다음에 이 아타리 게임, 요 게임 하나를 구글은 엄청난 수천억을 들이고 삽니다. 그러면 구글은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 리더분들이니까 조금 반성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략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부터 볼까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어떤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가지고 과학 점수를 예측하는 거. 그러면 과거에 국어, 영어, 수학 점수하고 과학 점수하는 것들이 공부할 거리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자, 이 녀석이 국어, 영어, 수학 이 정도 맞았네? 그러면 이 과학 점수 요만큼 맞겠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그게 뭐냐? 리그레션, 획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인데 이건 분류의 문제예요. 개인지 고양인지 사람이 박병훈인지 분류하는 이런 분류의 문제라고요. 분류의 문제가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리그레션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기계 설비에서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신용카드나 이런 걸 썼어요. 그랬을 때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하지 않는데? 이런 문제가 존재하죠. 우리는 언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나타날 때. 예를 들면 그런 애 많이 들잖아요. 신용카드를 썼는데 박병훈이는 서울에 있는데 미국에서 신용카드가 결제가 나오네?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거의 이런 부분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또 기계가 있는데 기계의 어떤 부품이 80도 내외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120도가 가거나 30도야. 이거는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 탐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뭐가 있냐면 한전에 지중해 선을 깔아놨잖아요. 그 선이 이상한지 안 한지를 예측해서 이상할 때만 파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땅 팔 때는 언제 파요?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파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상할 거라고 예측될 때 판다면 대응이 될 수 있죠. 이런 대응의 문제로 갈 수 있다. 예방의 문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기계 설비의 문제가 이상 탐지에 대한 문제로 풀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다른 어떤 SNS를 하면 나한테 자꾸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보면 추천해 주잖아요. 기사들.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좋은 점이기도 한데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내요. 비슷한 애들끼리. 그러면 그 비슷한 애들이 묶어준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클러스터링의 개념입니다. 묶어주는 거. 예를 들면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의미 있게 묶어낸다고 하면, 저한테 묶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사람, 테이블, 찻잔, 물컵 이런 식으로 묶어내겠죠. 근데 사실은 뭘 주지 않았기 때문에, 테이블이라는 거, 사람이란 정의를 주지 않았고 그냥 몰라요 저는. 근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묶어내라고 하면 임의로 어떤 특징점을 찾아서 그 특징점에 의해서 묶어내는 거예요. 그게 클러스터링이에요. 따라서 공부를 하는데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문제와 답을 줬어요. 그럼 저는 뭐를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예측할 수 있어요. 새로운 문제가 들었을 때 답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만 줬어요? 문제만 줬어요. 문제만 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답을 주지 않았어 저한테. 그러면 문제만 줬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건 뭘까요? 그 문제가 국어 문제이고 산수 문제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뭔가 이런 종류의 문제이고, 뭔가 이런 종류의 문제이고, 뭔가 이런 종류의 문제라는 것을 그룹화해내는 정도,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어프로치, 즉 문제와 답을 주고 공부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그리고 후자의 문제, 뭐를 주지 않고 답을 주지 않고 문제만 던져주고 한번 해봐 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지도학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접근법은, 근데 이런 것도 역시 인간 세계 공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티스루키라는 회사가 공군 기상단도 한대, 정보사도 한대, 다른 어디 또 한전 지중선로도 한대, KT도 한대, 우리은행도 한대, 신한은행도 했대. 이거 뭐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얘들이 이게 사기꾼이 아니면 어떻게 그 도메인을 다 커버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런데 보시자고요. 자, 데이터가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게 리그레션이냐, 클래시피케이션이냐, 어노멀리 디텍이냐, 클러스터링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데이터가 금융 데이터인지, 통신 데이터인지, 국방 데이터인지 이거 중요해요? 기술적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문제를 일반화시켜서 일반적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메인 날리지가 없이 인공지능을 잘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태스크들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플랫폼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인공지능에서 단 1%라도 더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중요한 것은 어디로 귀결되냐? 데이터를, 공부거리를 얼마나 잘 만들어주느냐. 그리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가 봤더니 이건 절대 이룰 수 없어. 그럼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정확도는 올라가죠. 앞에서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뭐라고 하고요?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전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보정해내는 행위를 뭐라고 해요? 후처리라고 합니다. 전처리와 후처리는 누가 잘할까요? 도메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업을 모르면 안 돼요. 여전히 업을 잘하는 사람은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게 경쟁력이에요. 왜냐?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거의 비슷하게 발전해요. 또 거기서 이제 대신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어떻게 튜닝하느냐. 요거는 기술이에요. 그렇지만 그 기술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서 정확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처리와 후처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이전에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이런 어프로치는 틀린 어프로치인지 맞는 어프로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남 한복판에다 쓰레기장을 하나 샀어요. 쓰레기장을 하나 사서 막 쓰레기를 모아요. 막 모읍니다. 그리고 제가 말해요. 야, 나는 이 쓰레기를 분석하면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물어요.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겠니? 이 질문과, 일단 이 질문은 틀렸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갈게요. 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부자가 되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부터 디파인 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전자 부품에서 도금된 금을 발라내서 팔겠다라고 하면 제가 모아야 하는 데이터는 뭐예요? 전자 부품이에요. 빈 병이 아니라고요. 즉 내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 갖고 뭐 할 거예요? 묻는 프로젝트도 경계하시라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건데 그렇게 결정되면 뭐가 나오냐? 이 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데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얻을 수 있는 거야? 그 데이터는 어디에 있어? 여기까지가 규정돼야 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순리대로 풀려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으로 무엇인가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디파인이 없이 하는 것은 이 역시도 성공하기 매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즉 목적과 데이터가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은 기술에 의해서 풀릴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얘기했고요. 학습의 종류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강화학습은 이거 그냥 우리 뭐냐면 보상 이론이에요. 보상 이론.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강의하는데 막 다 졸고 계세요. 강의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저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또렷이 저를 봐주면서 막 칭찬해 주는 걸 느껴요. 저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애들한테 이제 막 걸으려고 하는 애한테 얘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들어줘요. 그럼 그 애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잡기 위해서 걷겠죠. 근데 그 애한테 징그러워하는 걸 앞에서 턱 대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뒤로 달랑 자빠지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줌으로써 그 행위가 더 강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강화학습이에요. 그럼 인간 세상에서 다르나요? 아니, 시험 잘 봤어요. 뭐 이렇게 잘 봤니? 너 짱이다, 멋있다. 이렇게 직원들한테도 뭐 했더니 정말 멋있는데 훌륭하다. 그러면 더 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보상, 플러스 보상과 마이너스 보상을 통해서 플러스 보상을 주는 행위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뭐냐? 강화학습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게 뭐예요?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결합해서 나온 게 알파고고, 완전히 강화학습을 통해서 나온 게 알파제로예요. 알파고 제로. 바둑을 뭐만 가지고, 알파고는 바둑의 기보를 공부시켜서 한 거고, 알파고 제로는 기보라는 거 없어요. 뭐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규칙만 갖고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해? 가능하다고요. 왜?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든 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우리가 전문가가 돼가는지. 우리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규칙에 따라서 그 규칙을 내가 했는데 칭찬받으면 토잘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요한 게 뭐냐? 환경이에요. 환경. 어떤 환경에서 어떤 액션을 했어. 그럴 때 주어진 게 뭐예요? 보상. 그 보상에 따라서 또 다른 액션이 결정돼요. 이게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강화학습이 굉장히 발전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관계를 한번 봐보죠. 여기 혹시 높은 산을 올라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오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를 때 베이스 캠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 베이스 캠프라는 건 뭔가요? 산을 오르기 위한 일종의 전초 기지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까지, 그리고 그 높은 산 최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올라갔을 때 뭔가를 해결해주기 위한 컨트롤 타워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가정해보면 베이스 캠프는 뭘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빅데이터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기본적으로 든든한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가 존재해야 정상에 쉽게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듯이 베이스 캠프 없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빅데이터에 대한 게 필요하다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이 체계를 필요하다면 따로 떼는 게 나을까요? 합쳐도 될까요? 하나의 플랫폼 체계에서 동일 체계로 한다면 훨씬 의미 있겠죠. 그런 어프로치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전처리해서 공부거리를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더라? 빅데이터에서 이루어지더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습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 평가를 통해서 실제로 판단하는 것은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더라. 따라서 어떤 게 가능해요?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 플랫폼을 따로 떼지 말고 어떻게 하자. 하나의 플랫폼으로 하자라는 그런 어프로치는 의미가 있더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떼지 말자. 하나의 플랫폼으로 합치자라고 해서 그래도 국내 최초로 저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고 작년이죠. 작년 5월 27일인가 이때 GS 굿소프트웨어 인증도 최초로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예타 면제로 4,100억 원의 예산을 받았대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그때 빅피처를 좀 그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려드린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럼 이 그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이미 저는 생각하고 있었던 그림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화, 그리고 조직,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개념, 이 위에, 클라우드 위에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했어요. IoT 플랫폼. 이 IoT 플랫폼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에너지 산업, 헬스케어 산업,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있었고 이쪽을 엣지단으로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고, 그럼 실제로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 먼저 뭐 해라? 목적을 정의하십시오. 목적을 정의하면 필요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하고? 지능화 서비스 구현하고 지능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프로세스로 가면 됩니다. 마지막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과도한, 고객의 과도한 목표치가 프로젝트를 망가뜨린다.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건데 나 뭐 해요? 라는 질문은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다. 뭐 해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셔라 라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에만 드렸던 내용은 여기까지 발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병훈 T3Q 대표이사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례라는 제목의 강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조금은 전문적인 사례들이 언급되었는데요. 기업들이 생산, 제조, 판매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희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경제 전문기자였습니다.